형님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 물을 길러 죽인다고 협박을 하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국내 정치의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의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저는 쇼는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상처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4위입니다. 설 연휴만 지나면요, 대선판으로 모든 이슈들이 다 집중이 될 겁니다. 그만큼 설 연휴 민심이 많이 중요해졌는데요.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연일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으로 만나보셨듯이 어제 성남에서 눈물을 보인 이재명 후보의 오늘 발언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혹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어떤 결정을 다 지지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하다니요. 제가 화가 나서 전화했습니다. 왜 불 지른다고 협박하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욕했습니다.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몇 배, 수십 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도 제가 어제 좀 울었더니 속이 시원해요, 솔직히. 이제 더 이상 뭐 울거나 그러지 않고 또 어머니는 가셨고 그러니까 제가 오로지 우리 국민들께서 우시지 않도록 저희도 바뀌겠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다시 드립니다. 정치를 진짜 바꾸겠습니다. 정치인들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바뀌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번에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어제 오늘 발언 길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이 후보 오늘 발언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정치 정말 바꾸겠다. 울었더니 속이 시원하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본인의 절박함을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전달되기를 바란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지지층이 온전히 결집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 쪽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대와 여성층에서의 어떤 이 혐오감이나 거부감, 이게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것은 이제 형수욕설을 비롯해서 본인의 가족사, 이 녹음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울고 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의도된 바가 아니라 정말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좀 상쇄시키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이 이제 일정 정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지층들에게 결집을 호소하고 또 여성과 20대들에게 다시 어떤 본인에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저런 감성적인 운동의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역시 이게 우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 현 상황이 뭔가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현 상황이 뭔가 본인에게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걸 또 본인이 어떤 면에서 좀 자인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당 간에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눈물로 인해서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눈을 돌렸던 분들이 다시 한번 봐줄 것인지 아니면 대세가 이거 기운 거 아닌가?
라는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대세가 이제 좀 기울었다는 것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논문은 바로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성남 즉석 연설 가운데 해명을 하다가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 장면인데요. 서영주 대변인, 예. 앞서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지난 주말 사이에 지면 감옥 갈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어제 오전에 큰절을 했고 오후에는 눈물을 흘렸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선판에서 열세다. 그러니까 읍소 전략을 핀다. 이게 유권자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읍소 전략이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는 게 전반적으로 상황을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저 선거 초반부터 늘 낮은 자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국민 앞에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다가가겠다는 게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스탠스였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선거가 43일 남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정이 지나고 나면 2월 15일 선거 전에까지 하면 한 3주 남았습니다. 그 표심을 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캠프든 간에 절박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 저게 읍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전 절박함이라고 봅니다. 절박함.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한테 지금 지지율의 부분에 있어서 뭐 갇혀 있다고 하지만 예. 제가 봐서는 국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면 그게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보이고 있는 하나하나 모든 인간미를 다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물 부분은 그렇습니다. 좀 박하게 얘기들 하시는데 예. 이날 이재명 후보가 시장을 갔던 상대원 시장은 돌아가신 어머니 이재명 후보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상대원 시장에 화장실 청소를 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웠던 그런 추억의 장소거든요. 예. 근데 그 생각과 그다음에 현재 형수욕설이라는 그런 정치적 공세에 이 슬픈 가족사가 이용되는 부분들이 떠오르다 보니 솔직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복받치겠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 형수욕설 얘기를 하는데 촉발됐던 것들은 돌아가신 셋째 형께서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어머니를 폭행을 해서 법원에서 상해죄로 500만 원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예. 받았던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에 이재명 후보한테 왜 이렇게 돌아와서 내가 정치적으로 이 슬픈 가족사까지 해명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옛날의 추억과 어머니가 일했던 그런 시장에 왔더니 그 추억과 예. 어떤 인간적인 미가 좀 부딪히면서 좀 눈물을 보였다.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읍소 전략이라기보단 절박합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 눈물,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요. 이재명 후보가 눈물을 흘리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정체 때문인지 언어가 조금 과격해지고 조금 급박해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상당히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던데 의원님이 가까이서 지켜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칠만도 합니다. 뭐 3주 전에는 눈에 모세혈관이 막 터져가지고 충혈이 되기도 했고 또 며칠 전에는 뭐 코피도 쏟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일정 짤 때 식사하는 시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면서 밥 안 먹어도 되니까 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실 너무 무리한 일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지친,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지쳐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간절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도 서 대변인 말씀처럼 뭔가 절박함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최병목 의원님. 뭐 눈시를 뜨거워져서 토닥토닥한다. 송 대표. 그리고 물론 한준호 의원 이 SNS를 썼다 지우긴 했지만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성경 구절까지 인용했습니다. 뭐 이른바 감성 총력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제 상대원 시장에 가서도 이제 울었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최근에 이런 절박한 심정이라는 게 결국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게 아니고 한 연말 연초 정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많이 지지율 하락에 고민을 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상대원 시장을 이재명 후보가 방문을 했다면 정말 마치 금유 환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고 본인도 그렇게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정말 본인이
그 없던 에너지도 충만해서 아마 연설을 했을 텐데 최근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거기 가서 눈물을 보였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감성 전략을 펴는데 사실은 저 부분에 관해서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평상시 같으면 저런 감성 호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먹힐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이재명 후보로서는 위기의 국면이고요. 저 위기의 국면에 나온 여러 가지 행위들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뭐 쇼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런 장면은 아마 그러니까 그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정말 애처롭다,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을 여권이죠. 여권 지지자들한테는 가지게 할지 모르겠으나 중도층이나 아니면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그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저런 행태나 아니면 그 여당 의원들의 저런 감성적인 호소가 중립지대나 아니면 야권 후보자들한테는 예. 별로 와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요, 지난달 이재명 후보의 큰절과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잘못했으면 심판받고 물러나가고 정권을 교체하는 겁니다. 맨날 어디 다니면서 엎드려서 큰절하고 눈물 흘리고 참 못 봐주겠습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에 내려갔을 때 윤석열 후보의 저 비판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앞서 최병목 의원이 언급하신 여권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건 몰라도 그럴진 몰라도 중도층 청년층을 표심을 잡는 데는 이게 그렇게 주요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어제 성남 연설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이제 추진력이 있다 보니까 다소 강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폄훼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도 뭐 큰절하고 뭐 쇼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 윤석열 후보도 1월 초에 큰절 하셨거든요. 저 기억이 나는 게 구두까지 벗고 큰절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사실 그런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해서 당연히 진영별로 비판할 수 있고 폄훼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진영에서는 같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정치인들의 행보는 같은 진영의 뭐 정치인들에게 보여주고 위함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저 눈물은 사실 국민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고 제가 듣기로는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 일반인은 바보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인 바보 아니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정말 엄청난 수준의 우리 국민들이시고 그 국민 여러분께서 그 진정성을 분명히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국민의힘 입장, 뭐 야권의 반응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홍준표 의원은 쇼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표현을 썼고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인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영화 아수라의 주인공 안남시장의 눈물이 떠올랐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잘 나갈 때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도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보면 그동안 굉장히 강한 모습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일방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그동안 보여줘 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우는 모습은 저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동안 사실 봐온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항상 강하고 공격적이고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이제 본인이 절박하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재명 후보의 저런 것들을 그냥 쇼로 치부해서는 저는 안 될 거라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거는 누가 더 절박한가의 싸움입니다. 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절박한 사람들에게 어떤 표를 한 표를 더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한쪽이 잘 나갔을 때 몸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본인이 이겼을 때 뭔가 몸조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보면 조금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저런 어떤 이재명 후보의 저런 모습 또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당대표가 출마를 안 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너무 폄훼하다 보면 덮어놓고 비판만 할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이게 이제 부메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 국민들은 누가 더 절박하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도 조심해야 된다. 그만큼 국민의힘도 예. 여기에 맞춰서 본인들도 뭔가 절박성과 또 개혁에 대한 입장들을 내야 되는데 단지 저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쇼하네 잘하네 이런 모습만 보이면 사실 아까 우리가 윤석열 후보가 그 멘트 보셨잖아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저 이후에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대구 경북까지 대구 경북 이후에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왜냐?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은 이 겸손이라는 게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오만해져 버리면 항상 뒷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만하면 진다, 절박하면 이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 새에 논란이 됐던 발언 하나 있었죠.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갈 것 같다고 했던 이 발언.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틀 만에 이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먼저 그 발언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내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저 발언 윤석열 후보까지 바로 반박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 이게 주말 발언이었다면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 공화국이 열릴까 우려한 것이다. 제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잘 아시지만 22일 날 발언한 걸 보면 이재명 후보가 검찰공화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결국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하고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의 검찰공화국에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면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저거는 뭐 굳이 제가 보기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면 본인이 죄를 안 지었지만 그 죄라는 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서 자기를 감옥 보낼 것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저걸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데 오늘 얘기는 제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럼 저 위에 22일 날 있었던 제가라는 표현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가? 저는 뭐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저는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표현을 어제 YTN 인터뷰에서 해명한 건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걸 달리 해석할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한번 저 시청자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국어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 다 말씀해 주셨고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맡기신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희 생각인데 시청자분들 혹시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재명 후보의 이 해명을 두고 야권에서 특히 김재현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자기가 선거에 떨어지면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교도소 감옥 갈 것 같다 이 이야기였잖아요. 네. 대장동 사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외에도 뭐 무슨 조폭 관련설 또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그런 뭐 이야기부터 계속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정이었거든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선거에 떨어지면 그런 수사가 되고 내가 교도소 갈 것 같다라는 뭐 그런 합리적인 공포감이 아닐까. 우리 당은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형사처벌을 여러 번 받으신 이재명 후보자의 합리적인 경험적 공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최고위원 왈 이재명 후보의 경험적, 합리적 공포감이라고 했고 윤희숙 전 의원 국민께 큰 웃음을 줬다. 다급해도 좀 쉬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다시 반박했거든요. 네. 서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재현 최고 말 스타일이 저러시니까 뭐 그 정도로 평가는 하는데 큰 맥락에서 보면은 뭐 어떤 구호적인 차원에서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래 말씀드리지만 큰 맥락에서는 검찰 공화국이 됐을 땐 없는 죄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잘못하면 없는 죄 탈탈 털려서 갈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얘기하신 거고요. 예.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가 저희 이재명 후보한테 범죄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단정지어서 어떻게 범죄자라는 표현을 씁니까? 같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특수부 검사 시절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거나 절차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이재명 후보는 범죄자야라고 단정하면서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우려를 이제 표한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어떤 딱 특정을 지어서 죄를
그러니까 대장동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잖아요. 아마 윤석열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가 전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애둘러서 얘기한 건 전과가 있다 아닐까요? 하더라도 그건 이미 그 재판이 다 끝난 부분이고 제가 봐서는 윤석열 후보는 범죄자를 그 대장동 부분으로 이제 특정한 걸로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특히나 또 이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캠프 자체가 한 70% 이상이 검찰 출신들이다 보니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 가서 얘기했던 거는 이재명 후보는 전체 맥락은 검찰 광국을 중시했고 나머지는 저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잘못하면 없는 죄도 뒤집어질 수 있는 공화국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한 것 같기 때문에요. 예. 국어적인 표현의 부분에 있어서는 국어적인 표현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예. 뭐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본인 얘기를 주로 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말씀 잘 들었어요. 알겠습니다.